오늘은 예 중국 차례네요. 그렇죠? 중국의 청년 세대, 한중 청년 세대 이런 얘기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이렇게 청년 세대 연구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국 정치 경제나 예 최근에는 뭐 제국의 충돌이라고 뭐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전략 경쟁이라든가 좀 딱딱한 얘기들이죠. 아니면 뭐 천안문 사건 이런 것들, 사회운동 이런 걸 많이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한 코로나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사이인이라는 잡지에서 이호성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한번 최근에 반중 감정이 심하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의 한 200페이지라는 로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심하다는 건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특집 기사로 내게 됐었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그 기사가 특집 기사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현대중국학회에서 이제 저한테 발표를 시키신 겁니다. 그때 회장님이랑 이런 데서. 마침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석사반 학생들하고 마침 학교의 학술자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던, 그리고 오늘 이제 데이터는 좀 가지고 이 책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 데이터는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시립대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일본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약 한 400여 명 가까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보적으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회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됐고요. 또 그게 한겨레 기사로 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반중감정, 청년세대 반중감정에 대해서 한국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기사도 나가고 불려다니고, 특히 이호성 기자님하고 처음 같이 얘기를 했던 둘이서 세트로 불려다니는데요. 한국의 이 청년 세대의 반중 감정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기사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국을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요. 기사의 내용은 읽지도 않고 일단 댓글을 삽니다. 그래서 이호성 기자님은요. 이거는 방송에 나오면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오성 홍기 기레기고요. 저는 이름이 하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하남성 출신 빨갱이 교수입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되게 좀 비판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시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냥 중국과 관련된 기사만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한국의 이 MZ 세대들이죠.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조금 약간 거의 인종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혐오 감정을 많이 발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친구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따가 댓글도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심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도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치 이거는 좀 비유하자면 겁나게 매운 떡볶이 같습니다. 먹으면 항상 후회하거든요. 근데 또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후회하면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 상처받기 쉬운 영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어떤 혐오의 감정들을 발산한 이런 날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희망은 있더라고요. 최근에 중국 청년들도 취업이 힘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유튜브라든가 뭐 그런 댓글들이에요. 혐오의 댓글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수 동질감을 얘기하는 댓글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도 힘든데 너네도 힘들구나.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서로가 어떤 감정들을 같이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글들은 뭐 여기 썼던 글하고 일부 또 제가 그 뒤에 썼던 논문이나 발표나 혹은 아니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회 발표문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같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착장죽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유튜브나 특히 유튜브에 그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네이버 댓글에.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89년이 들어가죠. 89년은 제 전공이 유사입니다만 천안문 사건입니다. 그때 좋은 중국인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인들은
맘 놓고 내가 혐오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쵸? 생각보다 그런 댓글들 은근히 중국 관련된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좀 무서운 댓글이죠. 하여튼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묘사 속에서는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좀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정치주의적인 자신의 체제를 되게 옹호하고 거기에 나서서 바깥에 우리 체제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애국주의자가 되게 납작하게 일어나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중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합니다만은 막 저희가 이제 뭐 샤오펀홍이라고 불리는 이런 애국주의자들, 젊은 또 랜드트 세대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족주의자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중국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색채나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고 너네는 미개한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한편으로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세계 각국의 반중감정 조사 이런 거를 해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한 20여 년 가까이 주요 한 20개국의 반중감정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생각보다 특히 2007년, 8년 무렵,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서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이 우호적인 감정이 되게 높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특히 어떤 베이징 올림픽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대단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강해졌구나. 또 그들이 가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호의 감정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시진핑이 좀 집권하고 중국이 조금 권위주의적으로 더 변해가면서 특히 홍콩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또 한편으로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19입니다. 거기서 발언했다라고 하는 인식 여러 가지들이 뒤섞이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존까지 보시면 이게 그 한국 파트 여론조사인데요. 2002년이나 이런 때는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호의 감정이 거의 66%죠. 불호의 감정이 31입니다. 근데 이게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드 배치 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 쭉 올라가는, 그렇죠? 또 코로나를 계기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80대 20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죠. 특히 좀 재밌는 게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다른 나라랑 달리 다른 나라는요. 청년 세대에 비해서 중장년 세대들이 반중 감정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근데 한국은 유독 청년 세대에서 반중 감정이 높아요. 오히려 한국은 한 40, 50대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다른 세대랑 비교했을 때 아예 장년 세대에서는 좀 나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청년 세대에서 나쁘고 오히려 요 40, 50대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짐작을 해본 결과는 또 여러 가지 질적인 인터뷰죠.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기회들이 있었고, 그쪽 또 저희 세대 정도나 좀 윗세대들일 텐데요. 요 세대가 중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윤발이 나오고 그쵸, 유독화, 장국영이 나오던 홍콩 영화에 대한 게 엄청나게 인기가 80년대, 90년대. 그죠? 저는 중국어를 나왔는데요. 심지어 저희 또래에서는요, 그 중국 배우들과 홍콩 배우들과 중국어로 팬레터를 보내려고 들어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소모임도 중국어 원어 노래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 영화제 같은 거 하면은 저희 때 왕가이 감독의 영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짱이모 감독, 그쵸? 청카이오 감독, 이런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근데 또 저희 어렸을 때 역시나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것이 김용의 무협소설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해적방을 영문으로 나왔던
무협지들. 그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삼국지라든가 혹은 사기라든가 저희가 그 동양 고전들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들이 저희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세대로 내려가면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가끔 무협이나 이런 걸로 사례를 들면 한 명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죠. 네, MZ 세대라고는. 그리고 중국 영화나 이런 거에 대만의 몇몇 영화들 있잖아요. 그건 요즘 말로 덕후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수만이 즐기는 하나의 문화인 거죠. 네, 오히려 한국의 K-컬처를 더 즐깁니다. 웹툰이라든가 K-팝도 그렇고요. 저희 때는 중국 노래 많이 듣고요. 중국 영화를 많이 봤는데 세대가 좀 다른 것이죠. 예. 하여튼 그런 차이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하여튼 이 청년 세대가 특히 좀 재밌었던 것이요.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특히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했을 때요. 개막식 때 한복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되게 좀 의외인데요. 2008년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른쪽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한복이고요. 자, 왼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 등장했습니다. 부채춤까지 추었습니다. 2008년에는 1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2년에는 진짜 뭐 심지어 그때에 갔었던 문화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정도로 한복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쵸? 굉장히 막 그 언론에서 그 반중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저는 그것까지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쇼트트랙은 굉장히 판정 시비가 많은 스포츠인데 특히 중국에서 열리니까 중국의 선수들하고 한국 선수들 분명히 부딪힐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죠? 막 이런 괜히 우려까지 들 정도로. 야, 이러면은 감정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막 그런 걱정까지 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왜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왜 이때는 문제가 됐을까요? 또 중국의 조선족 동포분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복을 입지 뭘 입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그 화폐 단위 중에 지아오라고 위안 바로 아래 단위가 있는데요. 그 지아오 지폐들에는요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지아오라고 그 화폐에는요 조선족이 한복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조선족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족 동포분들은 나라의 큰 세계적인 행사에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은데 몇 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개가 넘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민족으로 인정받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은근히 중국에 있는 동포분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됐을까 추적을 해봤더니요. 온라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MZ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20년 가을에요. 트위터에서 지금 X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서브컬처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요. 일러스트레이트라 그래서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만화들 중에서 이것도 역시 좀 이렇게 소수의 이 아주 어린 청년 세대들이 즐기는 문화인데요. 특히 일명 BL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남성끼리의 어떤 이런 그 동성애 관계들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쁘게 소녀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작년 세대는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즐기는 이런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국의 유명한 뭐 아마추어죠. 하지만 은근히 온라인에서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희도 지금도 그런데요.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요. 이 어린 특히 10대 이런 친구들한테서 엄청나게 인기 좋습니다. 저도 딸아이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몇 달 전에 한 개그맨이 막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상스러운 거이기도 한데요.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인 거죠. 따라하고 뭐.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아주 어떤 소수들이 즐기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옛날에 중국의 명대의 한복,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하면 결국 명나라 때의 복장이겠죠? 중국. 네. 그 한복이요. 한민족 할 때 이 한자가 아니라 이 한족 할 때 이 한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명나라 때 관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갓을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전통에 알지 못하는 한국의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응? 너네 왜 이거 조선시대에 오신데 왜 명나라 오시라고 해? 라고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엄청나게. 화력전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언어를 모르잖아. 요즘은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들은 중국어로 쓰거나 영어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번역기 옮겨가면서 왜냐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렇게 번역하기 기능도 있어요. 누르면 무슨 뜻인지 대충 압니다. 짧은 문장,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움이 붙었어요. 내 뜻이 한국 거다. 그쵸? 중국 네티즌은 자기들 볼 때 이거 명나라 때 오시거든요. 그죠? 유사하죠? 네. 그죠? 그죠? 네. 근데 명나라 때를 다룬 시대극이나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이렇게 입고 나오고, 이건 현대적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유덕화가 뭐 이런 탐정같이 나오는 이런 영화 보면 저런 모자 쓰고 나와요. 네. 또 갓을 쓰는 문화는요, 원래 선비족의 문화랍니다. 북방에. 그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여러 나라로 좀 다양하게 퍼진 거죠. 네. 사실은 원조를 따지다 보면 원조는 끝도 없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김치를 만들지만 고추는 저기 남미에서 하고요. 그죠? 매출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사실은 원료들이란, 물론 전통의 이제 저희의 어떤 이런 절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발효의 방식이 다르고. 그쵸? 그렇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리자면은, 원조를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한국이 요즘은 온라인 게임은 중국이 대세입니다. 중국이 게임을 잘 만들어요. 옛날에 한국이 좀 잘 만들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합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달라요. 자본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 즐기는 사람의 숫자가 다릅니다. 샤이닝 미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키우는 이런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런칭을 하니까 이쪽에서 뭐 이런 이제 그 이벤트를 한 것이죠. 여기에 이걸 알던 또 중국의 이 게임을 즐기던 젊은이들이 와서 며칠 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야 이거 우리나라 중국 옷이야. 왜냐면 지난번 중국 옷 가지고 한국 너네 젊은이들이 니네 거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요, 나무위키나 이런 덕후들이 즐기는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자세하게 일자별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은 직접 옛날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만난다고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중국을 가거나 중국 친구가 한국을 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우연히 만나서, 중국말로 대화를 하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아니면 영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그쵸?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미 MZ 세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뭘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중국 친구들하고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뭐냐면 나의 게임의 경쟁 상대예요. 그리고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해오던 관계들인 겁니다. 서로 간의 동양성 플랫폼. 아마 중장년 세대는 틱톡 잘 안 쓰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틱톡이 대세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재들의 놀이터고요. 대학생들, 인스타가 좀 더 대학생들이 좀 하고요. 10대들은요, 인스타도 안 합니다. 인스타도 저희가 뭐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고요. 젊은 친구들은 한 몇 시간 이렇게 있다 사라지는 쇼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거나
메신저를 카카오톡을 안 쓰고요. 아이들이 카카오톡을 쓰는 건 부모랑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용돈 받기 위해서고요. 예, 대부분은 인스타의 메신저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는 틱톡이더라고요. 네, 틱톡도 중국 회사입니다. 또우인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 게임 회사 중국 회사니까 중국 네티즌들 공격을 받으니까 자국에 그냥 이 게임 서비스를 아예 한국에서 철수해버렸어요. 한국 친구들이 또 뭐예요? 나 게임 좀 하려고 일주일 이렇게 해봤는데 화나잖아요. 이게 약간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림픽에 한복이 나왔네요. 개막식에 활약전이 또 벌어졌죠. 이건 한복 공격이야. 그리고 또 일부 또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지식인들이나 언론이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걸 쭉쭉 때리면 일명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기사, 싸움을 하는 기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한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 시기, 이게 또 뭐로 번지냐면 김치원전 논쟁으로 번지죠. BTS의 한국전쟁 발언 논란으로 번지죠. 그러니까 블리츠상을 타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미원조 전쟁인데 BTS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니네 음반 우리가 팔아주는 게 몇 갠데. 그러면 또 한국의 또 BTS 팬들은 뭐야 너네 맨날 해적판으로 보면서 하면서 뭐 또 이래 이런 식으로 막 또 너 BTS 있어 막 이러면서 너네는 우리 이런 자랑스러운 이 팝그룹 없자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또 붙는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최애 간식은 마라탕입니다.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는 탕후루라고 있어요. 그래서 삥탕후루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영화 옛날 패왕별이 보시면 그쵸 장국영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주는 그거 있죠. 그 과일들을 이렇게 설탕으로 이렇게 마탕처럼 해가지고 해주는. 요즘 친구들은 이 탕후루가 대세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네. 탕후루만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네.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온라인 서브컬처에서의 사소한 하나의 이 비엘물에서 시작했던 그 논쟁이 2년 있다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돼 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애국주의나 민족주의가 되게 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한번 되면 확 부딪히죠. 그러다 또 내려앉았다. 이런 식의 냉온탕으로 오가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의할 점은 있어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면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굴을 대면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해요. 중국인 이렇게 좀 아주 안 좋은 얘기라서 저도 좀 그런데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조회수입니다.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이거는 되게 2년 전이고 막 이러니까요. 조회수가 256만에 186만에 막 이래요. 근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그 유튜브에 유명한 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모은 이런 것도요 몇십만 회 정도입니다. 그죠? 그 뭐라 그럴까 그 유튜버가 게임 유튜버예요.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조회수도 자기가 오른 거는요 몇천 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그러니까 자기 그 동영상 올린 것 중에 유일하게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던 이런 영상은 100만 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나타내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반중이나 혐중을 쫓아가는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자꾸 연관시켜서 노출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거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이나 이런 건데요. 댓글들도 참, 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틱톡의 영상인데요. 그냥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영상이에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영상인데, 그냥 이 알에,
눈두채 점이 없어지는 신장 위구르의 사태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좋아요가 뭐 거의 4,000개 육박한다. 아니, 영상 좋아요도 아니고요, 댓글 좋아요가 이렇게 한 4,000개 육박한다라는 건 그건 진짜 많은 사람이 이걸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르는 건 되게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렇죠. 예. 잘 안 하죠. 예. 이거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그 온라인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노출하게 되고 더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 좀 안타까운 건 일종의 유희,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이나 유희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예. 하지만 자꾸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시립대에서 이렇게 제가 2018년이니까 코로나 이전입니다. 아마 지금이나 그 전에 조사를 했으면 더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도 보시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 5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일본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요, 호감이나 비호감 이유를 보면요, 그쵸? 중국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중국이 싫은 이유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요, 중국 사람들이 교양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이 좋은 이유는요, 일본 사람들 한 40%가 일본의 시민들이 선진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부정적인 걸 보면은 일본은 역사 문제나 군국주의라든가, 그쵸? 일본 정치,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 사람들은 좋아해요. 일반 일본인들은. 근데 뭐예요? 정치가나 중앙의 이런 역사 문제 이런 게 문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정치인들이 좀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가 된다거나 아마 하토야마나 잠깐 있었던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거라면 한국은 일본하고 되게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쵸? 중국 공산당도 싫고 중국인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문제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념 성향도 한국은 오히려 우리는 특히 중장년세대 생각에는 좀 진보적이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요 진보적일수록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혐오 감정을 발산하는 친구들은 중국에 대해서만 발산하는 게 아니다. 여성, 장애인, 그죠? 성소수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발산하는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좀 소수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안에 숨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가 홍콩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여러 가지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서 나타내는 어떤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 이런 거에서 진보적인 청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쵸? 민주주의나 이런 시각에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판과 중국에 대한 혐오는 저희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작년에 퓨 리서치 센터의 이건 청년 세대는 아니고요. 한국의 이제 얘기인데요. 보통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요. 이념적인, 그쵸? 성향이 진보일수록, 그쵸?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냐? 혹은 아니면 중국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쭉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보수들조차 어떻게 해야 돼요? 우파들조차 한국의 좌우보다는 높습니다. 유독 한국이 튀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요. 중국의 인권 문제보다 중국하고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네. 놀라웠어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이거는 좀 앞으로 연구해볼 대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보적일수록 중국의 인권 문제보다, 예, 중국하고의 경제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마 청년이 아니라 중장생을 다 포함한 그거에서 그런데요. 요거는 좀 의미심장한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저도 연구진으로 한번 남겨놓고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연구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 북한 문제랑 링크가 돼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하여튼 요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를 되면 얘기를 해보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좀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한국의 청년 세대들은 MZ 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은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 MZ 세대를 전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특히 중국 청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문제를 앞에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중국의 이제 청년 세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중국의 청년 세대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보통 우리는 뭐 X 세대, 그죠?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약간 세계적인 어떤 세대로 구분하는 호칭하고 조금 이렇게 발맞춰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중국은 청년 세대를 얘기할 때는요, 출생 연도를 끊습니다. 그래서 8년, 그러니까 중국말로 이제 빠링허우라고 하는데요. 8년.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지우링허우.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링링호 하면은 2000년대 이후. 그렇지 밀레니엄 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세대는요, 기존의 세대랑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우리가 구분하는 결정점이라고 하면은 19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하죠. 예. 그래서 그 이전 세대는 주로 대약진이라든가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겪었던 세대고 국가의 어떤 이념적인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고생도 하고 예, 그런 세대라면은 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조금 기존 세대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던 시기에 그리고 성장했던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중국은 1979년부터 계획생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수민족만 두자녀까지 허용했어요. 물론 지금은요 2016년에 두자녀 허용을 했고 왜냐하면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예,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쳐가지고요. 16년에 일가구 이자녀를 허용을 했고요. 아주 빠르게. 그 다음에 예, 재작년부터는 3자녀까지 허용했습니다. 예. 근데도 안 나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이 당시 이제 90년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소방제입니다. 중국말로 시아오황비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은 나름대로 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되게 길어요. 기대 수명이. 녹차 때문인지 태극권 때문인지 하지만 뭐 그 보건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사회주의 시기에 보건이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가 다 아이 하나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난다. 누구나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것처럼 자라난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할 거 없이요. 초등학교 끝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지금 뭐 차들까지 오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아이 데려가려고. 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을探책하다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형제자매가 없이 외동으로 자라난다는 특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은 개혁개방 요 시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풍요로운 경제 수준이 별로 안 높잖아요 하지만 이미 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이 친구들은 아이가 하나니까 모든 자원, 용돈을 자기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풍족하게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친구들입니다. 시장경제, 소비문화에 되게 익숙하고요. 또 이제 이 지우링호보다 이때부터는요,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의 사용은
저희보다 더 익숙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죠. IT에 되게 능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자립심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고 이랬는데요. 하여튼, 개인의 가치나 소비를 중시하면서도 좀 독특한 거는요. 중국의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애국주의가 조금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시기에,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평등이잖아요. 근데 개혁개방을 하면서부터는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는 이 지금 상황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로는요, 아무래도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공백을 뭘로 메우기 시작하냐면 애국주의 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고 2013년이네요, 벌써.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몽을 얘기했습니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가 망하라고 합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얘기했는데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제가 영어로 옮겨보니까요.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에요. 둘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애국주의 교육이 굉장히 확대가 되죠. 특히 동유럽이나 소련이 몰락하게 된 것은 약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유동화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라는 체제는 사람들을 집단 농장이나 그쪽 큰 공장에 고정시켜 놓죠. 거기서 그냥 평생을 비록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하지만 안정성은 있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이 필요 없죠. 그죠? 하지만 중국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제도들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쵸?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 관시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유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년 세대는요, 그 민족주의가 되게 재밌는데요.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조증, 나도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또 한편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좀 무력해요. 발언들은 검열당하고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그쵸? 표출하지 못하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링리호 이후부터는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90년대 지우링호, 파리호 지우링호는요, 중국말로는 보통 그때 애국주의자들은 펀칭이라고 불렀어요. 분노한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앵그리 유스예요, 영어로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근데 표출할 게 없으니까 애국주의적으로 그냥 다른 나라에게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옆방에 저희 학과에 김태현 선생님, 이현준 선생님이라고 이런 분들이 아이돌이 된 국가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지어펀홍이라고 불리는 아주 지금의 이제 10대, 20대들. 이 친구들은요, 진짜로 국가를 아이돌로 생각해요. 유희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번 원정 가볼까?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연예인이 나타났다. 어떤 나라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마치 그 친구들이 어디서 배웠냐면요. 한국의 팬클럽 문화에서 배웠답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댓글로 도배를 해서 사이트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유희예요. 지금의 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이미 부강해진 중국에서 태어났고, 저희는 보면은 중국이 가난했을 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못 살았을 때. 근데 지금의 20대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친구들은요, 중국이 약했던 적이 없어요. 강한 중국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진짜로 순수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숭앙합니다. 난 나라가 너무 좋아요.
캐리커처도 만들고 예쁘게 이렇게 해서 마치 연예인 덕질하듯이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어떤 사회학 인류학적인 연구들이에요. 온라인에 연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들은 좀 있고요. 그런데 2016년경부터요, 중국에도 청년들도 굉장히 시리에 많이 빠집니다. 한국 청년들이 그랬듯이 한편으로 나라는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게 상문화라고 하는 상이 저희 상치를 다는 상치 아닙니까? 그쵸? 뭐야, 낙담하다, 시리에 빠지다. 그리고 2020년경부터 유행하던 말이 내권이라는 거예요. 내주안이라고 중국말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인볼루션입니다. 원래 이거는 경제사회 용어였어요. 특히 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경제사 논쟁에서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인볼루션은 뭔가 안으로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는 레볼루션을 했잖아요. 산업혁명을, 그죠? 혁명을 했는데 아시아의 국가들은 안으로 말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적인 증가는 있는데 질적인 발전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본주의 논쟁에서, 이행 논쟁에서 왜 이 나라들은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않았을까? 그때 등장하는 말이 내권, 인볼루션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여기는 노동력을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 투입을 했구나.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어떻게 쓰이냐면요. 쥐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특히 명문대 학생들끼리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나 인생 말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한 노동의 투입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도 직장에 가치 없는 건데 자기들이 피나게 노력을 해도 좋은 직장을 못 가시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막 그런 거. 예. 저희 청년하고도 좀 세대하고도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95학번인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중국 수교하고 얼마 안 있어서 터져가지고, 그쵸? 팔자 선배님들 대기업 원사 6개 이고 그때 공채잖아요. IMF 전이라. 누가 어디 가지? 뭐 이러면서 막 올라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다들 학점은 선동열 방어율들이었는데. 그죠? 선동열 방어율, 이것도 좀 옛날 얘기입니다. 류현진 방어율 정도로 바꾸죠. 네. 그죠? 물찬 수집이라고 이렇게 2.0에서 싹 이렇게 가던 이제 그런 학점으로도 다 취직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IMF 이후에도 뭐 중국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요, 한국하고 되게 윈윈 관계로 들어가면서 기업들하고 엄청나게 중국과의 인력들을 많이 뽑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이제 또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좋은데 취업하고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러고는 있는데, 근데 진짜 요즘에 저희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 때에 비할 수 없이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 이런 건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다르지 않은 거죠. 이게 되게 비슷한 게요. 한국 청년담론에서 헬조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 내권하고 정확하게 상통하는 용어가요, 노력이더라고요. 무지하게 내가 하는데, 안 돼요. 안 풀려. 한국 또 과로사회 얘기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회자된 게 996이라고, 지우지우리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중국의 IT 업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제일 좋은 직장이 알리바바라든가, 그쵸? 찡동이라든가, 유명한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리바바에서 996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윈이, 야, 청년 때 996 해보지,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청년들의 몰매를 받았습니다. 네. 공산당한테 이렇게 찍히기 전에요, 먼저 중국 청년들한테 한때 구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화웨이에서도 늑대 문화라고 하거든요.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밤새면서 일하고 이런 문화를 자기들 기업 문화라고 했는데, 이 중국의 이제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국의 사이트를 만들면 검열당하니까요. 깃허브라고요. 이건 이공계 출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에 996.ICU가 뭐냐 응급실이거든요. 우리 996 하다 응급실 간다. 그래갖고 이 아래 굉장히 많은 이 중국의 이 IT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질이 좋은 직장 쓰고 그쵸? 우리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요. 공대 친구들이 주말에 없이 일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그죠? 특히 이 아까 그래도 996 이렇게 ICU 이렇게 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 발언권이 있고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친구들입니다.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말 그대로 농민공들, 농촌 출신의 젊은 노동자들입니다. 보통 재밌는 게요. 그 중장년 세대의 농민공들은요. 정체성이 노동자의 정체성보다는 농민의 정체성이 강합니다. 마치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처럼 한국의 동남아시아 노동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가서 집 짓고 거기서 다시 농사 짓고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서 가시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듯이 중국의 중장년의 예전의 농민공들은요 건설 현장이라든가 상대업종에 일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번듯하게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근데 이제 이 2세대 농민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세대, 청년 세대 농민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와서 살아보니까 다시 농촌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농촌과 도시 사이에서 굉장히 부유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물론 한국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빈부격차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은 거의 신분질서에 가깝게 나눠져 있는 거죠. 세대만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특히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계급과 도시와 농촌을 따라서 일종의 몇 개의 분할선이 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도시에 오면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친구들이 이렇게 도시 지역에 오면은 음식 서버로 일을 한다거나요. 아니면 우리로 치면 옛날에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듯이 세계 공장이죠. 그런 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공장에 들어가서 여공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이런 것들을 다 폭스콘이라고 하는 그 대만계 제조업체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전자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이런 다 여기서 만드는데 한 10여 년 전에요. 이때 여기서 일하던 그 농민공 청년들이 연쇄적으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저희도 요즘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 힘듦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도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애플과 이 폭스콘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못하게 기숙사의 아래 그 저기 창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도 죽지 못하게 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망을 만들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근데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그 비슷한 업종에서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 중에서는 그나마 복지가 있는 데라는 거죠. 더 심각한 데는 일명 광동성 선전에 쌍허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날 휘파리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 멀어서 3일은 PC방에서 자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또 조사를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나 책들도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이 디엔펑이라는 어떤 이 사회학자, 아직 대학에 자리 잡지 않고 지금 사회과학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마치 좀 그런 표현 저도 좀 되게 안타까운 표현인데요. 시대가 유기한 부품이다.
네. 그냥 말 그대로 기계 부품처럼 중국 사회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런짜이 산허라고요. 한국에 몇 년 전에 인권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1시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고요. 요거는 최근에 중국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사불 청년이라고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N4 세대랑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는 굳이 제가 옮기면요 우공 상환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우공 이산처럼 자기들이 우공 상환 빚을 갚는. 네. 약간 이제 저희로 굳이 비하자면 영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영까지 끌어모아 대출금을 마련하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표현이고요. 이거는 중국의 이제 최근 나오는 전업자녀입니다. 뭐냐면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중국의 전업자녀는 자기는 그래도 계약하고 부모님하고 돈 받아서 일을 한다. 그게 나는 집에 취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중국에도 건라오주라고 해서 이름 노년에게 의지하는 족이다라고 해서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업자녀다,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중국 청년 실업률이 지지난달에 발표된 것이 21%가 나오니까 공산당이 그 뒤로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북경대나 몇몇 학교의 교수들 얘기로는 자기들 봤을 때 대졸 실업자는 40~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국 경제 침체랑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이 좀 고뇌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그쵸? 헬조선은 M4 세대의 노후력, 금수저, 수저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지금 상무나 내권 아까 그쵸? 사불 청년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쵸? 중국도 얼따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주행 얼따, 권력도 세습되고 그쵸? 지행 얼따, 돈도 세습되고 부 얼따, 그러니까 부도 세습되고 중이라고 가난할 분자 부도 가난함도 세습된다. 중국도 이미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한국에 유행하는 청년 낭만의 그 유행어는요 중국이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대만도 똑같습니다. 자기들 세대를 붕괴 세대라고 부르고 딸기족이라고 그래요. 딸기가 쉽게 무르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한 세대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요 구이다오라고 해서 귀신섬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하고 똑같죠. 중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서조선이에요. 중국말로 자오시의 조선이라고 하면 북한을 뜻하거든요. 지금 지도자도 함부로 비판 못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서쪽에 북한 서쪽에 있는 북한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중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비슷한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반중 정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달 전에 KBS랑 인터뷰에서 크랩이라고 해서 이 전업자녀 현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하나 유튜브 클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댓글은 공감 간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청년들 간에 서로를 좀 반목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너무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예, 뒤에 뭐 정책 대안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